야, 북한에는 범죄자도 없을 거 아니야.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어? 그러고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네, 형사한테는.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빨리 가. 동남 공동사실 남쪽 수사관 총재는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집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어, 알겠어. I spent the last 2 Christmases away from my family chasing them on the farm. 하시구나. 나 김호봉. 대한독립 만세 해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어떻게 이 맛에 맞으십니까? 반갑소. 의열단장 정차장님. 我々が戦争で負けるんですか？どうしてはヒトラーが死んで降伏した後、ナチに協力した企業戦犯企業としてささやかなことだろう。我々に不利になる可能性があるから記録された全ての資料を焼却しろ。戦犯裁判が問題であれば証人なる朝鮮人たちを殺さないといけない。それが一番確かな方法だが島崎もあんな状態なのに実態を手処理をしてくれれば島崎の席は当然君のものになるだろう。뱀이 나와. 여가 뱀 나오잖아. 저희 상황이니까 이 부자가 시민들이 정리해! 한미 군사 협정에 따라 규정대로 질권을 승계할 것입니다. 결과에서 뭐 쟤들이 다 책임진다 않습니까? That's right. Let's just dump them in the Han River. That's an order. So, start pouring. 일본이 침략하자 조선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한쪽에는 독립운동가들, 그 반대쪽엔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대다수의 민중들이 있었다. 차렷!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이야.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는 국민입니다. 아유, 그런 좀 과하지 않을까요? 과해야지. 난 이 기회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변하는 순간이야. 이건 그냥 내 한얘기가 아니라고. 노동자 세트도 틈만 나면 징징거리고 허구나 팝이나 이고 씨발. 그런 나라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용남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정욱 대표님께서 앞에서 이제 문화전쟁 시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체화된 어떤 해석이라고 할까요? 일반론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 진짜 몸으로 듣고 너무나 이게 힘들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좀 책기가 있는 그런 어떤 해석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경화 영화들이라고 하는데 그 자경화 영화들을 좀 보셨습니다. 샘플 몇 개를 보셨는데 한 0.1% 정도 보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영화 중에서 정말 빙산의 일각을 좀 보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발표 중에는 이제 문화 안보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PT가 네, 조 라이트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 다키스트 아워의 명대사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실행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두렵다. 좀 늦어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자유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위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카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새로운 결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의 첫 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문화 안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왜 이 필요한지, 문화 안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리고 문화 안보에 대한 어떤 실태, 그리고 문화 안보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지쳐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어떤 실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안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근본적인 어떤 힘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 근본적인 힘이 바로 문화는 인간을 사고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문화 전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현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현상을 넘어서 본질적인 어떤 접근을 해서 이 문화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부정의 어떤 힘을 이해를 해야지만 그 문화가 왜 무서웠는지 그리고 문화 전쟁이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막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을 사고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한 가지 예입니다. 2008년에 MBC PD수첩에서 강옥병 보도를 냈습니다. 이후에 일부 내용 자체에 오역이 있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지만 그래도 이 괴담의 주인공이었던 최승호 씨는 지금 현재 MBC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강옥병 보도는요, 강옥병 촛불 시위의 기폭제 역할을 했었는데요. 당시 많은 10대들은 너나 먹어 미친 소, 나는 더 살고 싶다, 저 아직 10년밖에 못 살았어요, 엄마 아빠랑 오래 살고 싶어요 등의 생사와 관련된 아주 자극적인 문구들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 강옥병 선동에는 연예인들도 좀 가세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강옥병 사태는 3조 7,513억이라는 사회적 비용의 어떤 손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는 14년 만에 수입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옥병 운운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미국산 쇠고기 드시고 지금 내 송송구멍 탁 되셨습니까?
이 강호병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키는데 그 적잖은 역할을 했던 연예인들이 좀 있습니다. 뭐 개그맨으로 뭐 김구라 씨도 있고 배우로 뭐 김규리 씨도 있고 그날 가수 김희철 씨, 뭐 배우 이동욱 씨. 이들은 어떠한 자성과 자각도 하지 않은데 요즘 아주 엄청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개그맨 김미아 씨는 얼마 전에 자신의 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문화는 인간을 사과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합니다. 영상에 어떤 것을 재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파가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화가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게 순기능적으로 잘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역기능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기능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홀로코스트 600만의 학살이라는 그런 비극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문화는요, 사회를 분열시키고, 불신과 반복,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파국으로 몰아가는 자경화 수단과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보셨던 강호병 사태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자경화 영화들이 있습니다. 문화는요, 이 감성을 이용해서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을 담은 전체주의 자익 운동은 과거부터 이 문화의 옷을 입고 친숙함으로 대중 속에 뛰어들었는데요.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 문화를 넘어서 이제는 방송, 영화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전체주의 자익 문화운동은 감성의 공감과 친밀성, 그리고 파급 효과와 속도가 크고 빠르다는 점 때문에 선전성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어떤 전체주의 자유문화 운동은 SNS와 또 결합하면서 그 위력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오스틴 대학의 더글러스 켈러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이 만드는 문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조화하고 여가 시간을 지배하며 정치적 관점과 사회적 행동을 구성하고 정체성 형성의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상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영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주의 자유문화 운동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유일합니다. 대중의 신념이나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고 직접적인 어떤 행동, 즉 투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셨던 촛불 시위가 바로 그런 어떤 행동이라는 것이겠죠. 이를 위한 이 전체주의 자유문화운동의 어떤 전술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반국가, 반미, 종통일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반정부 투쟁이라고 하는데, 뭐 반정부 투쟁은 어느 정부든지 다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체제가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정부라는 어떤 투쟁 자체가 바로 반국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타임이 김일성의 표시 하나만 좀 읽고 가보겠습니다. 남조선 사이의 혼란을 조성하여 남조선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이 타이밍에 제가 김일성의 교실을 하나 읽어보는 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다가 이 교실을 대입시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진중하게 여쭈고 싶어서 이 타이밍에 좀 읽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화는요, 기본적으로 선정과 선동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순기능은 분명 계승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역기능, 즉 문화가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차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개선해야만 합니다. 문화 전쟁의 시대입니다. 문화의 전쟁의 시대는 문화 안보가 절실합니다. 특히 지난 탄핵 정국은 문화가 이미 치열한 이념 대립의 장이 되었고 그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문화에도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문화 안보 정신의 이 확산 운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자유운동에 대응할 깨어있는 시대정신이 지금 필요한데 이 문화전쟁 시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보의식은 바로 문화안보의식입니다.
좌파 문화 권력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서를 대중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안보 의식의 범위는 이제 국가에서 통일 그리고 문화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문화 안보가 있어야지만 문화 전쟁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 안보는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자유문화 의식입니다. 그리고 문화 안보는 전체주의 자유문화운동에 대항하는 자유문화운동입니다. 문화 안보는 정치의 도구로 전략한 문화를 정상화시키는 자유문화 치유입니다. 자유문화 콘텐츠 사업의 자생적인 생태계를 육성하는 토양이고요. 대한민국 문화예술 활성화의 성장 원동력입니다. 대한민국 선진화와 자유를 준비하는 미래 정신이기도 하고요. 하나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래서 이으려고 했는데 잊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 정신입니다. 다음으로 문화 안보의 어떤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부부터 제가 조금은 꼬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준비했던 어떤 부분들이 오늘 들어오는 어떤 과정 속에서 들리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앞에서 남정욱 작가님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조금 좀 빼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장하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참 의구심이 지금 들 정도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지 못하가 못 뺀 것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약간 좀 버벅거릴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영화계는요, 전체주의 자유문화 운동의 최대 진지입니다. 레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는 대중선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예술 장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이다. 그리고 무솔리니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화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 스파르타쿠스와 로마의 휴일 등을 쓴 시나리오 작가 트럼보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갑을 하는 작가라면 누구나 각자의 방식대로 전투를 그리고 일종의 게릴라전을 감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존 하워드 로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상전쟁에 있어서의 영화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로서 여러분은 공산주의 전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쓰고 있는 모든 대본에 공산주의 원리가 5분간, 당 노선이 5분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 공저를 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재미있게 보다가 두 명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참 너희 나라는 좋겠다. 바쁘게 사느라 도둑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갈 때 나 꼭 북한에 좀 데려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그냥 어찌 본다면 되게 우스갯 소리고 또 코믹적 요소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머릿속에는 아주 길게 잔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인트죠. 이런 것들이 참 무서운 것이죠. 게렐스의 말처럼요, 영화는요, 인간의 무의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입니다. 영화는 그 어느 예술 매체보다도 강력하고 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가 막강한 전달력과 그리고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1980년대부터 오늘까지 영화 부분만 좀 따로 떼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 해방 이전에 이제 카프 영화도 있었지만 그건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근래적 어떤 이야기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의식화 영화. 의식화 영화는요, 운동권 학생들의 의식화 자료로 사용되던 영화를 말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얄라스성 같은 이 영화 동아리와 그리고 소규모 이 영화 클럽들은 영화는 혁명을 위한 총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민중 영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민중영화는 서울영화집단과 이제 장상본맷에서 이제 주도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영화가 오 꿈의 나라 그리고 파업전향라는 이제 두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오 꿈의 나라는 이제 광주 사태의 배후 조종자로 이제 미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파업전향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그린 영화입니다. 민중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좀 할 수가 있죠. 거기에 지금 한 감독의 이름이 좀 빨간색으로 지금 칠했습니다.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강조를 하려고 좀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한 건데요. 이은 감독입니다.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지금 밑에 보면 이제 이은 감독이 있죠. 지금은 이제 명필님의 대표이사이고 부인이 신재명 씨와 거의 한국 영화계를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아주 거목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한국 영화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좀 한쪽 영화만 너무 사랑을 하시는 그런 외사람을 좀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 그만큼 이들의 유대 관계는 영화계와 지금 현 여당의 이 결속력이랄까요? 그것이 저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끈끈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1990년대의 소련의 붕괴와 공산주의 와해로 기동전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략을 바꿔서 이제 각 분야별로 이 진지 구축에 나서게 됩니다. 즉 기동전에서 이제 진지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 전체주의 자유문화 운동 세력은 각 분야의 진지에 진입하면서 급속한 성장과 확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진지로 나선 것이 바로 문화예술계입니다. 진보라는 책에 유병일 씨의 이제 글이 쓰여 있는데요.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이미 1994년에 자유문화운동 세력의 문화적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나오게 되는 단어가 바로 좌파 문화 권력입니다. 우파는 문화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문화 권력을 쥐어본 적이 없습니다. 좌파 문화 권력, 대한민국의 문화 권력은 좌파의 전유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996년에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97년에는 이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그리고 2000년에는 전국국제영화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서울국립영화제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1년 내내 영화를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365일에서, 그러니까 1년 365일에서 영화제가 안 열리는 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산골에서도 영화제가 열리고 계곡에서도 영화제가 열립니다. 365일 내내 영화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영화제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영화들은 바로 아까들 보여드렸던 작영화된 영화들이 그 대중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 대중들은 사고하게 되고 또 거기에 사고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대한민국의 영화제는요, 작영화 영화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영화의 대중화가 확장되면서 영화를 이용하는 의식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의식화 작업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예전에는 문학계에서 이제 민중문화 운동을 거치면서 영화계로 이제 주도권을 내주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전체주의 자유문화 운동 세력은 주로 이제 제도권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종교조와 민노총이 합법화되고요. 종교조가 작영화 프레임의 구조를 짜고 역사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 부정,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왜곡, 국군 부정, 6.25 남친 전쟁의 양비론적 관점, 북한 체제 옹호, 반미와 반일 정서를 주입을 시켰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바로 반대한민국 시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문화전쟁의 표적은 영화계였습니다. 배우 문성군과 명계남이 새천년 국민회의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충무독 포럼을 통해서 기존 영화인들과 정책을 비판하면서 영화계의 좌파 문화 권력을 구축해 나갑니다. 영화법을 영화진흥법 체제로 바꿨고요. 영화진흥공사를 영화진흥위원회로, 그리고 공연윤리위원회를 영상물 등급위원회로 개편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사항을 직접 체험했던 원로배우 김지미 씨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나는 사실 그때 명계남 문성물이 누군지 몰랐다. 근데 맨날 데모만 하고 있어서 안 좋아 보였다. 그런데 두 세대는 다 물러가라고 하니까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 꼭 공산당과 다르지 않더라.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왜 갑자기 그들이 혁명군처럼 그랬는지 나는 아직 잘 모른다.
그냥 한 분의 이야기만 들으면 아 그래 이분이 그 짧게 생각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언론개혁 중에 이대근 씨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계에도 좌파 우파가 났습니다. 그리고 좌파 좋죠. 그런데 극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극자는 이게 선배가 뭐고 없어요.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영화 진흥기금 다 해먹고 자기네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화도 못하게 해요. 아직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돈 가지고 전부 좌파 영화 만들었잖아요. 수익금으로 정치자금 만들고 바다 이야기 총책이 누구예요? 예술가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조선일보에 나온 인터뷰 기사 내용입니다. 자, 이 시점부터입니다. 이 시점부터 대한민국 영화계는요, 특징을 좀 나타내는데 바로 키워드화 되어 있는 영화들이 생산됩니다. 민족, 그리고 민중, 민주, 그리고 그 범주로서 반미, 반일, 우리 민족끼리 어떤 정서, 반정부, 반기업, 반대한민국 정서, 그리고 5.18과 3.56, 운동권에 대한 이 작영화 영화들이 집중적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대중영화를 통해서 이제 작영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태백산맥, 조정래 소설가의 영화인데요.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을 임호택 감독이 1994년에 태백산맥이라는 동명의 영화로 이제 만들었는데, 원래 임호택 감독님의 부친과 이제 삼촌이 다 빨치산 출신이었죠. 당시 총 제작비가 30억 원 들었습니다. 그러나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너무나 긴 어떤 스토리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좀 풀어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던 건데요. 자, 이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뭐가 문제냐? 바로 이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읽고 대학생 4명이 직접 그 장소로 내려가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벌교의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보니까 소설의 내용하고 그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맨 앞에 조정래 작가가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나오는 국중 인물은 허구겠지만 이 안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이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이제 내려가서 조사를 해봤죠. 그리고 생존자들의 어떤 증언을 듣게 되는데, 네모칸에 보면은 이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빨치산들이 그러면 이제 점령하는 해방구를 선포해서 사람들이 환영했다는데,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밤중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뒤에서 총을 쏴서 15명 정도를 사살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7.18 출신 행포 못 이겨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빨치산에 입산했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사실과 다르게 주민의 식량을 줘달라고 해서 산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죽거나 혹은 못 나오거나 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시 이 조정래 소설가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사실 소설 속에 있는 내용과 다릅니까? 조정래 작가가 이런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해석해라. 마음대로 해석해라. 어차피 해석은 독자 마음 아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즉,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화들은 재현된 겁니다. 재현됐다는 것은 허구가 가미됐다는 것이고 재구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영화들이 실화라는 어떤 근거만 가지고 역사 교과서가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참 무서운 건데요. 두 번째도 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1995년도 영화입니다. 조용래가 쓴 전태일 평전의 출판에 의하면 서류를 뒤집어 쓴 전태일에게 성냥불을 붙인 김계남이 나오는데요. 그는 후속판부터는 이 사실을 애매모호하게 기술을 해놓습니다. 양국지 씨가 이제 조선일보를 통해서 전태일이 군신할 때 곁에 있었으며, 전태일은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이승종 목사가 교육시켰다. 즉, 전태일에게 외부 세력에 접근이 있었다는 점을 기사는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 이제 문성근과 명계남, 지금은 이제 동방으로 개명했습니다. 출연을 하고 있지요. 또 2000년 들어오게 되면 2000년 6월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 스크린커터 문화연대가 설립됐습니다. 스크린커터 축소반 대신은 이게 조직적인 이제 반미투쟁과 연결되는데요. 그 당시 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크게 외쳤던 게 이제 2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스크린커터 축사가 한국 영화 다 죽는다였고요. 그 다음에 할리우드 영화들이 뭐 판을 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000년대의 한국 영화 점유를 보면 한국 영화가 외국 영화보다 높습니다. 거의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영화가 과연 죽었나요? 6년 동안 대한민국은 2억 명이라는 관객 수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1인당 4.7회씩 영화관에 갑니다. 미국 할리우드도 3.7%뿐이 안 되는데 저희는 4.7회 정도 영화관을 간다. 4회 정도를 1년에 영화를 간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영화를 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목소리를 외쳤던 이 스타들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왜 다 어디로 갔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문학의 98%를 장악하면서 이 합관 자파문화 권력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문화전쟁 표정은요, 지원금과 기간 장악이었는데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민간주도로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문화예술계에 돈 줄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문화예술계 통제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노골적으로 그리고 또 아주 편파적으로 돈과 조직을 자파문화 권력에 집중했는데요. 대표적인 수혜단체가 바로 민예총과 문화연대였습니다. 코드 인사도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아주 지독할 정도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이 지원금과 코드 인사는요, 문화예술인을 자인문화 운동 세력으로 흡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자파문화 권력 시스템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자경화가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2월에는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가 설립되는데요. 2007년부터 이 교육진흥원 아르떼가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즉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통해서 유아, 청소년, 성인, 중장년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자경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전체주의 자유문화운동 세력이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100%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농담 같은 진담을 말씀드렸던 게, 그럼 대한민국에서 자유우파 문화인들이 과연 몇 명입니까? 예, 12인승 버스 한 대면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예, 팩트고 사실입니다. 자, 영화계 자파 문화 권력과 정치권, 즉 더불어민주당은요,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의원 모임 19대에서 20대 국회 지금 2기째입니다. 계속 연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경화 프레임과 선거형 기획영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뭐 자경화 프레임보다는 선거형 기획영화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제작될 수 있고 또 생산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다. 또 부산, 전주, 부천 국제영화제와 독립영화계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됐습니다. 1기는요, 2012년 7월 6일 날에 이제 창립식을 진행을 했었고요. 2기가 2016년이죠. 2016년 9월 20일 날 이제 창립을 했는데요. 2012년 7월 6일 날 창립도 어떻게 본다면 18대 대선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9월 20일도 19대 대선을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기 대선이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목표했던 것이 좀 흔들렸을 겁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모임 활동 되게 소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소홀할까요?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자, 가운데 있는 영화입니다. 2017년 9월 26일 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시사회를 가진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더 플랜은 원래 이것도 좀 늦게 나와야 되는데 조기 대선이 결정되다 보니까 작년 4월에 그냥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영화가 되게 부실하게 나와서 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날 바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좀 이게 오프닝 되기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세월호가 2년 되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좀 1년 뒤에 그날 바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좀 나오게 됐는데요. 저수지 게임을 이게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해했는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이 영화를
시사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시고 또 영화로 탈원전을 공부하시고 영화로 이제 적별을 공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영화가 역사 교과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탈원전이 이제 매뉴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이제 법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그게 아닌데 영화는 그냥 영화로 좀 수용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좀 이걸 좀 현실 그대로의 어떤 수용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배 그리고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그리고 공범자들 다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시사회를 한 영화들입니다.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그 모임에서 작년에 7회 정도 이제 시사회를 했는데 5회 정도 이제 국회 시사회를 했는데 거의 5회면 뭐 앞에서 보셨던 저수지 게임부터 해서 영화들이 다 나왔습니다. 특정 영화를 좀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보이시죠? 특정 영화를 좀 한국에 정말 좋은 영화들 많거든요. 대한민국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 너무나 좀 특정 영화만을 좀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특정 한국 영화만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좀 이렇게 명칭을 좀 변경하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2007년에 이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봤던 영화들입니다. 물론 이 여기서도 좋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체리 같은 영화들은 참 좋은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들이 또 소개되고 또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속에 달리는 아픔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죠. 앞으로도 좀 이런 좋은 영화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밌는 건 이제 공범자들하고 저수지 게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시사를 진행했다는 것이죠.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법 공부를 좀 하시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좀 속도를 내서 지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덕혜옹주라는, 덕혜옹주인데요. 뭐 역사, 왜곡, 미화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을 만들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덕혜옹주의 실체, 그 실체를 리프레젠테이션, 재현을 할 때 실체와 재현된 영화는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인식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차이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체와 다른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나는데, 즉, 다른 재현된 실체인데 그 재현된 실체 자체가 마치 실제와 연결됩니다. 즉, 영화 현실과 실제 현실은 반드시 차이가 나고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영화 현실 자체를 실제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판도라 같은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탈원전 같은 정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진 화살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관객들은 이 영화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즉 실화라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적 현실과 실제 현실을 동일시했다는 것이죠. 동일시. 조근영 감독의 영화도 있습니다. 조근영 감독은 영화 감독 중에서 이제 위투로 김기덕 감독 다음으로 이제 터졌던 감독인데요. 그가 만들었던 영화들을 보게 되면 사회 비판적인 어떤 영화들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즉, 영화를 만든 사람과 영화 생산자와 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본다면 영화 생산자의 아바타일 뿐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영화를 만든 감독 자체가 마치 어떤 소크라테스나 신이나 완벽한 어떤 인간처럼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화와 감독의 인간성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좀 이해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영화 암살에 조승우 씨가 맡았던 김원봉, 그 다음에 뭐 영화 일정에 뭐 이병헌 씨가 맡았던 김원봉, 또 올해 대학 드라마로 나올 김원봉, 그리고 MBC 5월달부터 이제 나올 이몽에 대한 어떤 김원봉인데요. 이 김원봉에 대해서 사실 대한민국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김원봉이 대중성을 얻기 시작한 거는 이 암살과 밀정이라는 영화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리고 김구가 60만 원이었는데 환상금이 김원봉이 100만 원, 뭐 현재 돈으로 따지면 300억 정도, 그래서 더 높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뭐 인생 자체가 되게 드라마틱한 어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중문화 아이콘이 좀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은 있겠지만은, 김원봉은
정확히 1948년 대한민국을 버리고 북한을 갔고 또 북한 건국에 어떻게 보면 선봉을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건국 1등 공신입니다. 이런 분에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만약에 훈장을 준다는 거, 아니면 뭐 유공자로서 뭐 모신다는 거, 본인도 아마 받기 부끄러워서 하늘에서 받기 부끄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지키고 일구어 나갔던 그런 유공자들은 우리는 생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영웅들에 대해서는 평가는 인색한데 왜 김원봉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높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바로 현상의 본질을 봐야 되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겠죠. 왜 지금 김원봉에게 우리는 독립유공자로서 이 정부를 왜 독립유공자로서 훈장을 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보시면 친일이나 반일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친일과 반일의 문제가 아닌 이 문제, 즉 이후에 있는 김원봉 다음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홍명이가 들어올까요? 박헌영이 들어올까요? 아마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훈장이 들어갈까요? 그 뒤에는 뭐가 시작될까요? 반일을 넘어서 이제 반미로 진행이 될 겁니다. 반미가 진행되면서 대중들로부터 사과할 것이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철수하라고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고 난 다음에 과연 다음 일정은 뭘까요? 북한 주대의 연방비 통일일까요? 청계천에 폭탄이 떨어지죠. 우리가 죽어요. 역사를 민족들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원봉을 기억하는 것이 역사의 어떤 기억이 아니라 김원봉이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을 일으킨 유공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잊어버리면 대한민국 미래는 정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원봉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어마어마한 간첩단 지휘자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영화제에서 이제 북한 영화들이 많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상록수 다문화 국제영화제에서 개막적으로 우리 집 이야기, 이거 북한 영화인데요. 이 상록수 다문화 국제영화제는 호국정신을 기리는 영화제입니다. 호국정신을 기리는 영화제에 김정은을 찬양하는, 마지막에 그 김정은의 품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우리 집이 바로 북한의 이 품, 아버지의 품, 김정은의 품입니다. 그걸 노래하는 영화가 개막장으로 상영됐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댓글 보면 북은 예전에 우리 민족의 정이 살아있는 공동체 나라. 좋은 영화입니다. 양키 꺼져, 양키 보호, 국가보안법 철폐. 울주 세계 사랑영화제에서 산 너머 마을이라는 북한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사랑영화제하고 저 영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냥 제목에 산이 있어서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문성근 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들 쭉 보시면, 문화를 조금 아신다는 분들은, 다 어느 진영의 사람들이구나, 한명 들어오실 겁니다. 오래 전부터 털을 잡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냈던, 그리고 지금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하지만 남북영화교류라는 거, 우리 영화도 북으로 가고, 북의 영화도 들어와서 상호간에 어떤 교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아쓰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영화를 지금 보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화들 또 가져오거나, 우리가 또 한번 가려면 또 돈을 또 북한에 또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자료원에서 모여서 안나 평양에서 영화를 배우다 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자는 거죠. 외국의 한 여성 감독이 프로파간다 영화를 배우기 위해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서 프로파간다 그 체제의 영화를 배우는 어떤 과정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는 것이 북한 영화를 이해하고 북한 영화를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문화 교류하는 것인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또 대학교 내에서도 남북문화예술교류의 어떤 포럼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창에서도 내년에는 평화영화제를 또 열려고 하고요. 부산에서는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남북영화제로 하고자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선거용 긴 영화들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와 각 기관 간의 어떤 문화운동과 교육인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겨레가 예전부터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어떤 교육들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인한, 무연, 두더시 이야기를 만든 감독인데요. 수강료가 무려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자유영상아카데미라고요. 여기 작단대 하는 그 영상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8명이 달랐는데 30만원이거든요. 근데 저기는, 한 명이 하는데 100만원이네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런 감독들이 중심이 돼서 새끼를 친다 그러죠. 계보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보농구라고 노무현 대통령 이제 서거 10주년을 맞이해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것을 전인환 감독이 제작을 나선 거죠. 뭐 전인환 감독은 전인권 씨 조카입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영화광장 여기 보시면 또 박스 안에 여러 영화들이 있는데요. 뭐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냥 1987, 뭐 용산 참사, 세월호, 소송리 뭐 이런 영화들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접근을 하고 또 그 시민들과 이야기, 소통을 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동화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뭐 대표적인 영화 2개 문이고 소송리 같은 영화들이 있죠. 다행스럽게 이제 소송리는 이제 사드에 대한 어떤 반대의 취지를 갖고 있는 영화였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막기 위해서 작정돼서 성주 붉은 달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소송리가 아마 2,000명 정도가 봤을 겁니다. 개봉하고 2,000명. 성주 붉은 달이 막아냈습니다. 성주 붉은 달은 5만이 봤습니다. 그러나, 성주 붉은 달은 400만원 제작됩니다. 소송리보다 아마 10배 적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는 뭐 반증이고 증거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어떤 의식화 아니면 뭐 나름대로 어떤 작용화 교육 자체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논산훈련소 입소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이제 미국이 75% 나왔습니다. 2004년에 육사 신입생들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34%가 미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3%가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시점이 필요한 바로 이 정신이랄까요? 안보의식이랄까요? 바로 그것이 문화안보라는 것입니다. 자, 문화안보 그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을 모셔왔습니다. 초빙을 해왔고 그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실 것 같습니다. It must be remembered that we are in the preliminary stage of one of the greatest battles in history, and that many preparations have to be made here at home. Sir, I take up my task with buoyancy and hope, and say to the House, as I have said to those who have joined the government,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We have before us an ordeal of the most grievous kind. We have before us many long months of struggle and of suffering. You ask, what is our policy? I say it is to wage war by sea, land, and air with all our might and with all the strength that God can give us. To wage war against a monstrous tyranny, never surpassed in the dark and lamentable catalogue of human crime. That is our policy. You ask, what is our aim? I can answer in one word. Victory. Victory at all costs. Victory in spite of all terror. Victory, however long and hard the road may be. For without victory, there can be no survival. It must be
영화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보다 2분 채 안 되는 한 1분 50초 정도 담겨져 있는 대사인데 저의 한 30분 이 내용보다 더 강렬하게 전파가 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상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안보의 시대를 이제는 열어야만 합니다. 문화안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요. 개개인이 문화안보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무너진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문화안보로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의 개선으로 이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지켜야만 합니다. 문화안보의 정립 방안으로서는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소통하는 자유문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유문화 제작 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자유문화 산업화 기반 조성과 강화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유문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자유문화 운동을 감시할 시민연대 설립도 필요합니다. 문화전쟁이 더 늦으면 집니다. 문화안보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위한 심폐소생술입니다. 문화안보를 해서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자유의 가치를 회복하는 자유의 미래를 또한 준비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네마 투어 제1회 서울국제영화제가 오는 3월 1일부터 그리고 3월 3일까지 충무로 명보 아트 시네마에서 진행이 됩니다. 구명보 극장입니다. 자유문화 유일의 영화제이자 자유문화 최초의 영화제입니다. 물론 화려한 고급 식당에 좀 있어빌티한 어떤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들만은 그 요리들만은 그래도 미슐랭의 별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제 실천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이제 선택을 하실 시간입니다. 3월 1일 그리고 3월 3일까지 명보극장으로 와주십시오. 오늘 이 인원에서 조금 더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치는 한 분씩만 더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아이들 손 붙잡고 꼭 와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버티면서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